얘들아, 내가 아빠야. 왜 여기서 뭐하고 있는 거니? 엄마는 어디 있고? 서울 한복판의 고급 펜트하우스에서 샴페인을 마시던 강태윤의 손이 떨렸습니다. TV 뉴스에서 흘러나온 화면 속에서 보인 것은 겨울비에 젖은 채 쪽방촌 골목을 걷고 있는 여인의 뒷모습이었거든요. 7년 전 자신이 버린 그 여자 오수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손을 잡고 걷는 새 아이의 모습까지 태윤의 심장이 멈췄습니다. 그것이 모든 진실이 밝혀지는 시작이었죠. 새벽 5시 강태윤은 번득이는 포르쉐 카이엔에서 내렸습니다.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고급 펜트하우스 주차장이었죠. 42세의 그는 국내 굴지의 건설회사 태윤종합건설을 이끄는 성공한 기업인이었습니다. 연매출 2천억 원, 개인 자산만 해도 500억 원이 넘는 그야말로 백만장자였죠. 승강기를 타고 최상층인 45층으로 올라가는 동안 태윤은 피곤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젯밤에도 새벽 2시까지 회사 일로 바빴거든요. 집에 들어서자마자 거실에서 들려오는 TV 소리가 그를 맞았습니다. 아내 정혜란이 소파에 앉아 아침 뉴스를 보고 있었네요. 여보, 일찍 들어왔네요. 38세의 혜란은 아름다운 외모를 자랑하는 여인이었습니다. 태윤과 결혼한 지 3년째였죠. 하지만 태윤의 마음 한편에는 항상 무언가 허전한 구멍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아내였던 오수진과 이혼한 이후 느끼는 묘한 죄책감 때문이었거든요. 오늘은 좀 일찍 마무리됐어. 태윤이 소파 옆에 앉으려는 순간 TV에서 흘러나오는 뉴스 리포트가 그의 발걸음을 멈추게 했습니다. 서울 영등포구 쪽방촌 화재로 인한 이재민들의 고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어린 자녀 셋을 키우는 한부모 가정의 경우 화면에는 겨울비가 내리는 쪽방촌 골목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골목을 걷고 있는 여인의 뒷모습이 화면 가득 담겼죠. 낡은 패딩 점퍼를 입고 젖은 머리카락을 뒤로 넘기며 걷는 그 여인을 보는 순간 태윤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오수진이었습니다. 7년 전 자신과 이혼한 전 아내, 그리고 새쌍둥이 아이들의 엄마였던 그 여자 말이에요. 화면 속의 수진은 너무도 초라한 모습이었습니다. 예전에 단정하고 우아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마치 10년은 더 늙어 보이는 피곤한 얼굴이었죠. 더 충격적인 것은 그녀의 양옆에서 손을 잡고 걷는 새 아이들이었습니다. 강민서, 강민호, 강민재. 태윤의 피가 섞인 새쌍둥이들 말이에요. 아이들도 어른스럽지 못한 옷차림에 야윈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보, 왜 그래요? 얼굴이 창백해졌는데. 혜란의 목소리가 들려왔지만 태윤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TV 화면에 완전히 얼어붙어 있었거든요. 리포터의 목소리가 계속 들려왔습니다. 이 가정의 가장인 오수진 씨는 새쌍둥이를 홀로 키우며 하루 12시간씩 식당에서 일하고 있지만 월세와 생활비를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합니다. 화면이 바뀌면서 수진의 인터뷰 장면이 나왔습니다. 7년 만에 보는 그녀의 얼굴은 태윤이 기억하던 것과 전혀 달랐습니다. 깊은 주름이 패이고 눈가에는 깊은 다크서클이 있었죠. 무엇보다 그녀의 눈빛에서 예전의 생기는 완전히 사라져 있었습니다. 아이들에게 미안해요. 엄마가 능력이 없어서 이렇게 힘들게 살고 있는 것 같아서. 그래도 새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고 있으니까 그것만으로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수진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억지로 웃음을 지으려 하지만 눈물이 계속 흘러내렸죠. 태윤의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샴페인 잔을 든 손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어요. 7년 전 자신이 수진과 이혼할 때의 상황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당시 태우는 사업 확장을 위해 정혜란의 아버지인 정 회장과의 결혼을 선택했었습니다. 정 회장은 국내 최대 건자재 공급업체의 회장이었거든요. 혜란과의 결혼이 사업에 큰 도움이 될 거라는 주변의 조언을 받아들였던 거죠. 하지만 그때 수지는 새쌍둥이를 임신 중이었습니다. 태우는 갈등했지만 결국 사업을 선택했었죠. 수진에게 충분한 위자료와 양육비를 주겠다고 약속하며 이혼을 요구했었습니다. 태윤아, 정말 이게 맞는 거야?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하고? 수진의 절규하는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태윤은 그때 냉정하게 말했었죠. 수진아, 미안해. 하지만 이게 우리 모두를 위한 길이야. 위자료 10억 원과 아이들 양육비를 매월 500만 원씩 보내줄게. 그런데 지금 TV에서 보니 수진과 아이들은 쪽방촌에서 가난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여보, 이 뉴스 아세요? 혜란이 태윤의 어깨를 흔들며 물었습니다. 태윤은 겨우 정신을 차리고 고개를 돌렸어요. 아, 아니야. 그냥 불쌍해서. 그런가요? 요즘 이런 어려운 가정이 많더라고요. 정말 안 됐어요. 혜란의 표정에서 태윤은 묘한 위화감을 느꼈습니다. 마치 이미 이 뉴스를 알고 있었던 것 같은 느낌이었거든요. 하지만 확신할 수는 없었어요. 태윤은 서둘러 회사로 향했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수진과 아이들의 모습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어떻게 위자료 10억 원을 받고도 이렇게 가난하게 살 수 있는 건지, 양육비는 제대로 받고 있는 건지 궁금해졌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태윤은 참을 수 없었어요. 20년 넘게 알고 지낸 친구이자 변호사인 이민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수야, 나 좀 급한 일이 있어서 지금 사무실로 갈 수 있을까? 민수는 의아해하면서도 태윤을 기다렸습니다. 1시간 후 태윤은 민수의 법무법인 사무실에 도착했어요. 20년 우정 때문인지 민수는 태윤의 침울한 표정을 단번에 알아챘습니다. 무슨 일이야? 얼굴이 왜 그래? 민수야. 수진이와 아이들 소식 좀 알아봐 줄 수 있을까? 민수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태윤이 이혼 이후 한 번도 전 가족에 대해 언급한 적이 없었거든요. 갑자기 왜? 무슨 일 있었어? 태윤은 오늘 아침에 본 뉴스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민수는 심각한 표호로 듣고 있었어요. 이상하네. 분명히 위자료와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하기로 했는데 혹시 수진 씨가 그 돈을 잘못 사용한 건 아닐까? 아니야. 수진이가 그럴 사람이 아니야. 뭔가 다른 일이 있었을 거야. 태윤의 확신에 찬 목소리를 들은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의 이혼 과정을 지켜본 민수도 수진이 어떤 사람인지 잘 알고 있었거든요. 알겠어. 내가 한번 알아볼게. 며칠 시간만 줘. 사무실을 나서면서 태윤의 마음은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혹시 자신이 모르는 사이에 수진과 아이들에게 무슨 일이 벌어진 건 아닐까? 그리고 자신이 지난 3년간 누리고 있던 화려한 삶이 과연 옳은 선택이었을까? 그날 밤 태윤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창밖으로 내리는 겨울비를 보며 쪽방촌 어딘가에서 비를 피하고 있을 수진과 아이들을 생각했어요. 가슴 한편에서 올라오는 죄책감과 후회가 그를 짓눌렀습니다. 이틀 후 민수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태윤은 서둘러 민수의 사무실로 향했어요. 민수의 표정이 심각해 보였거든요. 태윤아, 앉아. 좋지 않은 소식이야. 민수가 책상 위에 놓인 서류들을 가리켰습니다. 태윤은 긴장한 채로 의자에 앉았어요. 수진 씨한테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일단 이것부터 봐.
민수가 건넨 서류는 은행거래 내역서였습니다. 태윤이 수진에게 이체한 위자료와 양육비 기록이 적혀 있었죠. 하지만 이상한 점이 있었어요. 이상하네. 분명히 나는 매월 500만 원씩 양육비를 보냈는데 수진이가 받은 건 매월 50만 원밖에 없어. 그게 문제야. 그리고 위자료 10억 원도 수진 씨 계좌에는 1억 원만 들어가 있었어. 태윤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누가 중간에서 돈을 가로챈 거야? 더 심각한 건 이거야. 민수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그것은 태윤과 수진의 이혼 조정서였어요. 이혼 조정서에 따르면 수진 씨가 위자료와 양육비를 포기한다고 되어 있어. 그리고 아이들의 양육권도 완전히 포기했다고 나와 있고. 뭐라고? 그럴 리 없어. 수진이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어. 태윤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분명히 자신이 기억하는 이혼 과정과는 완전히 다른 내용이었거든요. 태윤아, 진정해. 더 조사해 봤는데 이 조정서에 서명된 수진 씨의 사인이 좀 이상해. 감정해 본 결과 위조 가능성이 높아. 민수의 말에 태윤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이런 짓을 했을까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수진 씨가 받았던 돈들이 모두 한 곳으로 이체되고 있었어. 어디로? 정혜란 씨 명의의 비밀 계좌야. 태윤의 세계가 무너졌습니다. 자신의 현재 아내인 혜란이 수진의 돈을 가로챘다는 건가요? 정확히 확인해야 해. 혜란이가 이런 일을 할 사람이 아니야. 하지만 태윤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결혼하고 나서 혜란의 여러 가지 의심스러운 행동들이 떠올랐거든요. 특히 수진에 대한 이야기만 나오면 이상하게 민감하게 반응하던 모습들 말이에요. 민수는 태윤의 혼란스러운 표정을 보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태윤아, 혹시 이혼 과정에서 다른 사람의 개입이 있었던 건 아닐까? 내가 기억하는 것과 실제 법적 처리가 다른 걸 보면. 그 순간 태윤의 기억 속에서 7년 전의 일들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이혼을 결심했을 때 혜란이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겠다고 나섰던 일이었어요. 당시 혜란은 태윤에게 이렇게 말했었죠. 오빠, 이혼 절차가 복잡하니까 제가 도와드릴게요. 아버지가 좋은 변호사도 소개해 주실 거고요. 그리고 혜란은 정말로 모든 이혼 절차를 대신 처리해 줬습니다. 태윤은 바쁜 사업 일정 때문에 직접 법원에 가지도 못했었거든요. 혜란이 모든 서류를 챙겨주고 수진과의 만남도 주선해 줬었어요. 수진 씨가 모든 걸 이해해 주신대요. 위자료와 양육비도 오빠가 제시한 대로 동의하셨고요. 당시 혜란의 말을 그대로 믿었던 태윤은 바보였을까요?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혜란이 수진과의 직접 대화를 계속 차단했었던 것 같았어요. 태윤아, 지금이라도 수진 씨를 직접 만나봐. 진실을 확인해야 해. 민수의 조언에 태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7년 만에 수진을 만난다는 것이 쉽지 않았어요. 어떤 얼굴로 그녀를 마주해야 할까요? 그날 밤 집에 돌아온 태윤은 혜란을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평소와 다른 점이 있는지 살펴보려 했거든요. 여보, 오늘 왜 이렇게 늦어요? 응, 친구 만나서 좀 늦었어. 민수 변호사님이요? 요즘 자주 만나시네요. 혜란의 질문에서 태윤은 묘한 경계심을 느꼈습니다. 마치 자신의 행동을 감시하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특별한 일 있으세요? 법적인 문제라도 생겼나요? 아니야, 별거 아니야. 태윤이 대충 대답하고 방으로 들어가려 하자 혜란이 뒤따라왔습니다. 여보, 혹시 예전 아내 일로 뭔가 알아보고 계시는 건 아니죠? 태윤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혜란의 목소리에서 이상한 긴장감이 느껴졌거든요.
왜 갑자기 그런 걸 물어봐? 아니에요. 그냥 요즘 뉴스에서 자주 나오니까 혹시 신경 쓰시는 건 아닌가 해서요. 헤라는 억지 웃음을 지으며 말했지만 태우는 그녀의 표정에서 뭔가 숨기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다음 날 태우는 헤란이 외출한 사이에 집안을 뒤져봤습니다. 혹시 수진과 관련된 어떤 단서라도 있을까 싶어서였죠. 헤란의 서재를 뒤지던 중 잠겨있는 서랍장을 발견했어요. 태우는 서랍장을 억지로 열어봤습니다. 그 안에서 발견한 것은 충격적이었어요. 수진의 신분증 사본과 각종 서류들, 그리고 위조된 것으로 보이는 동의서들이 가득 들어 있었거든요. 더 놀라운 것은 태훈과 수진의 이혼 과정을 기록한 일기장이었습니다. 헤란이 직접 쓴 것으로 보였어요. 오늘 드디어 오수진을 만났다. 생각보다 순진한 여자였다. 몇 가지 거짓말로 쉽게 속일 수 있었다. 태훈 오빠는 이미 마음이 떠났다고 하니까 체념하는 것 같았다. 위자료와 양육비를 포기하라고 했을 때도 의외로 쉽게 동의했다. 아이들만 잘 키울 수 있다면 돈은 상관없다고. 정말 바보 같은 여자다. 서류를 위조하는 것도 생각보다 어렵지 않았다. 아버지의 변호사가 도와주니까 완벽하게 처리됐다. 이제 태윤 오빠는 완전히 내 것이다. 태윤의 손이 떨렸습니다. 헤란이 수진을 속여서 이혼을 성사시켰다는 것이 명백했어요. 더군다나 위자료와 양육비를 모두 가로채고 있었던 거죠. 마지막 페이지에는 더욱 충격적인 내용이 있었습니다. 박상철 부장에게 부탁해서 수진의 계좌를 감시하고 있다. 혹시 태윤 오빠가 직접 돈을 보낼까봐 걱정됐는데 다행히 모든 돈이 내 계좌로 들어오고 있다. 상철이에게는 수수료로 10%를 주기로 했다. 박상철은 태윤 회사의 재무부장이었습니다. 태윤이 신뢰했던 부하 직원이었죠. 그가 해란과 함께 이런 음모를 꾸몄다는 것을 알고 나니 태윤은 누구도 믿을 수 없게 됐어요. 그 순간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해란이 돌아온 거였어요. 태윤은 서둘러 일기장을 원래 자리에 놓고 서랍장을 닫았습니다. 여보, 계셨어요? 해란의 밝은 목소리가 들렸지만 이제 태윤에게는 섬뜩하게 들렸어요. 지난 3년간 함께 살아온 이 여자가 얼마나 무서운 사람인지 이제야 깨닫게 된 거죠. 응, 좀 일찍 들어왔어. 태윤은 최대한 평정을 유지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헤란에게 자신이 진실을 알았다는 것을 들키면 안 됐거든요. 오늘 저녁 뭐 드실래요? 오빠가 좋아하는 갈비찜 해드릴까요? 헤란의 다정한 모습이 이제는 가면 같아 보였습니다. 태윤은 구역질이 날 것 같았어요. 아니야, 식욕이 없어서. 먼저 쉴게. 태윤은 방으로 들어가서 민수에게 급히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수야, 큰일이야. 혜란이가 모든 걸 조작했어. 수진이를 속이고 돈까지 가로챈 거야. 뭐라고? 정말이야? 응, 증거도 찾았어. 그리고 우리 회사 박상철도 한패야. 민수는 잠시 침묵했다가 말했습니다. 태윤아, 이제 결단을 내려야 해. 수진 씨를 만나서 사과하고 모든 걸 바로 잡아야 해. 그래야겠어. 내일 당장 수진이를 찾아가겠어. 전화를 끊은 태윤은 창밖을 바라보며 다짐했습니다. 7년간 수진과 아이들이 겪은 고통을 생각하니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깨닫게 됐어요. 이제라도 모든 걸 바로 잡아야 했습니다. 다음 날 새벽 태윤은 영등포구 쪽방촌으로 향했습니다. 뉴스에서 본 그 골목을 찾기 위해서였죠. 겨울 새벽 공기는 차가웠고 쪽방촌의 분위기는 태윤이 살아온 세계와는 완전히 달랐어요. 좁은 골목길 사이로 빼곡히 들어선 낡은 건물들, 그리고 그 사이사이로 보이는
사람들의 힘겨운 삶의 흔적들. 태우는 이런 곳에서 수진과 아이들이 7년간 살아왔다는 사실에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한참을 헤맨 끝에 태우는 작은 슈퍼마켓에서 수진의 소재를 물어봤어요. 오수진 씨요? 아, 새쌍둥이 키우는 그 아주머니? 저기 골목 안쪽 302호에 살아요. 그런데 웬일로 찾으시는 거예요? 옛날에 알던 사이라서요. 태우는 슈퍼마켓 주인이 알려준 골목으로 들어갔습니다. 302호는 1층 끝자락에 있는 작은 쪽방이었어요.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불빛이 있었지만 태우는 선뜻 문을 두드릴 수 없었습니다. 7년 만에 수진을 만난다는 것, 그것도 이런 상황에서 만난다는 것이 부담스러웠거든요. 하지만 더 이상 미룰 수는 없었어요. 똑똑똑.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리자 안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문이 살짝 열렸어요. 누구세요? 7년 만에 들은 수진의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예전보다 훨씬 거칠고 피곤해 보였어요. 수진아. 나야, 태윤이야. 문틈으로 보이는 수진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그녀는 문을 더 꽉 잡으며 말했어요. 왜 여기 왔어? 수진아, 미안해. 내가 모르고 있던 일들이 있었어. 꼭 해야 할 말이 있어. 수진은 잠시 망설이다가 문을 열어줬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표정은 여전히 경계심으로 가득했어요. 방 안으로 들어선 태우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6평도 안 되는 좁은 공간에 4사람이 살고 있는 거였어요. 침대 하나와 작은 책상, 그리고 옷을 걸어놓은 선반이 전부였습니다. 한쪽 구석에서는 새쌍둥이들이 자고 있었어요. 민서, 민호, 민재. 7세가 된 아이들은 태윤이 기억하던 갓난아기 때의 모습과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태윤의 혈육이라는 것을 한눈에 알 수 있었죠. 앉아. 수진이 의자를 하나 내어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녀 자신은 서 있었어요. 수진아, 정말 미안해. 내가 정말 바보였어. 태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수진의 변해버린 모습, 아이들이 살고 있는 이 열악한 환경, 모든 것이 그의 가슴을 찔렀거든요. 미안하다고? 지금 와서 무슨 미안하다는 말이야? 수진의 목소리에는 7년간 쌓인 원망이 묻어 있었습니다. 너는 지금 잘 살고 있잖아. 새 부인하고 행복하게 살면서 왜 우리를 찾아와서 미안하다는 거야? 수진아, 내가 몰랐어. 혜란이가 모든 걸 조작했어. 위자료도 양육비도 모두 내가 받지 못하게 막았던 거야. 수진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처음에는 이해할 수 없다는 듯 태윤을 바라보더니 점점 분노가 차올랐어요. 무슨 소리야? 내가 직접 나한테 말했잖아. 위자료도 양육비도 필요 없다고, 아이들하고는 남남으로 살겠다고. 아니야, 나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어. 분명히 10억 원의 위자료와 매월 500만 원의 양육비를 주기로 했잖아. 수진이 허탈하게 웃었습니다. 태윤아, 그만해. 지금 와서 무슨 거짓말이야? 이혼할 때 내 부인이 와서 직접 말했어. 내가 우리를 완전히 잊고 살고 싶어 한다고. 혜란이가 뭐라고 했어? 새 가정을 꾸리는데 전 가족은 걸림돌이라고 했어. 그래서 모든 걸 포기하라고. 위자료도 양육비도 받지 말고 아이들 양육권도 완전히 포기하라고 했지. 태윤의 주먹이 떨렸습니다. 혜란이 수진에게 얼마나 악독한 거짓말을 했는지 상상이 됐거든요. 그때 내가 얼마나 절망했는지 알아? 임신한 몸으로 쫓겨나듯 집을 나와야 했어. 아이들을 배에 품고 혼자서 모든 걸 감당해야 했다고.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7년간 혼자서 견뎌온 고통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것 같았어요. 수진아, 정말 미안해.
내가 혜란을 너무 믿었어. 모든 이혼 절차를 그녀에게 맡겼는데 내가 동의했다는 말만 듣고 그대로 믿었어. 동의? 내가 언제 동의했어? 혜란 씨가 와서 협박했어. 만약 내가 거부하면 아이들을 키울 능력이 없다고 법원에 신고하겠다고 했지. 태유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혜란의 악행이 상상 이상으로 심각했던 거죠. 그때 한쪽에서 자던 민서가 잠에서 깨어났어요. 7세 된 딸은 낯선 남자를 보고 수진에게 붙어섰습니다. 엄마, 이 아저씨는 누구예요? 수진은 민서를 안으며 태윤을 바라봤어요. 그녀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교차하고 있었습니다. 민서야, 이 아저씨는 아빠야. 민서는 커다란 눈으로 태윤을 올려다봤습니다. 태윤의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7년간 보지 못한 딸이었거든요. 아빠요? 민서는 아빠가 없다고 했는데 아이의 말에 태윤은 무릎이 꺾일 것 같았습니다. 자신의 딸이 아빠의 존재를 모르고 살아왔다는 것이 너무나 가슴 아팠거든요. 그때 다른 두 아들도 잠에서 깨어났어요. 민호와 민재도 마찬가지로 태윤을 낯설어 했습니다. 아이들아, 아빠가 미안해. 태윤은 무릎을 꿇고 아이들 앞에 앉았습니다. 새쌍둥이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어요. 수진아, 내가 모든 걸 바로잡을게. 지금까지 못 준 위자료와 양육비를 모두 드릴게. 그리고 아이들도. 됐어. 수진이 태윤의 말을 끊었습니다. 지금 와서 그런 말 하지 마. 우리는 이미 7년간 너 없이 살아왔어. 힘들었지만 그래도 살아왔다고. 하지만 수진아, 태윤아, 나는 내가 미워. 하지만 그보다 더 미운 건 나 자신이야. 그때 내가 정말 그런 뜻이라고 믿었던 내가 바보였어. 수진의 말에 태윤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래도 아이들은 달라. 아이들에게는 아빠가 필요해. 아이들은 이미 아빠 없이 사는 게 자연스러워졌어. 괜히 혼란만 주지 마. 수진의 거절에 태윤은 절망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수진아, 시간을 달라. 내가 혜란과 박상철이 한 일들을 모두 밝혀낼게. 그리고 정당하게 내가 받아야 할 것들을 돌려줄게. 수진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 하지만 아이들을 혼란스럽게 하지는 마. 그리고 다시는 우리 앞에 나타나지 마. 돈만 보내줘. 태윤은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지만 고개를 끄덕였어요. 지금으로서는 수진의 마음을 돌리기 어려웠거든요. 쪽방을 나서면서 태윤은 다짐했습니다. 혜란과 박상철이 저지른 모든 죄악을 밝혀내고 수진과 아이들에게 받은 상처를 치유해 주겠다고 말이에요. 수진을 만나고 돌아온 태윤은 며칠간 멍한 상태로 지냈습니다. 회사 일에도 집중할 수 없었고 혜란과 마주하는 것조차 고통스러웠어요. 어떻게 3년간 이런 악독한 여자와 함께 살았는지 자신이 한심했습니다. 한편 혜란은 태윤의 변화를 예리하게 감지하고 있었어요. 태윤이 평소와 다르게 자신을 피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여보, 요즘 너무 피곤해 보여요. 무슨 일 있어요? 아니야, 그냥 회사 일이 좀 복잡해서. 태윤의 건성인 대답에 혜란은 불안해했습니다. 혹시 자신의 비밀이 들통난 건 아닐까 하는 의심이 들었거든요. 그날 밤 혜란은 박상철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상철 씨, 혹시 태윤 사장님이 뭔가 이상한 행동하시는 거 없어요? 이상한 행동이요? 글쎄요, 요즘 좀 예민해 보이시긴 하는데. 혹시 수진 그 여자 관련해서 뭔가 알아보고 계시는 건 아닐까요? 박상철은 잠시 침묵했다가 말했습니다. 혜란 씨, 우리가 한 일이 들킬까봐 걱정되는 거예요? 당연히 걱정되죠. 만약 들키면 우리 둘 다 끝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실 거예요? 혜란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일단 지켜보죠. 만약 정말로 뭔가 알아낸다면 그때 가서 대책을 세우면 돼요. 다음 날 태유는 민수와 함께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혜란의 횡령과 서류 위조에 대한 증거들을 정리하고 있었죠. 태유나, 이 정도면 충분히 고발할 수 있어. 혜란 씨와 박상철 씨 모두 처벌받을 수 있을 거야. 좋아, 빨리 진행하자. 수진이와 아이들이 더 이상 고생하게 할 수는 없어. 그런데 그날 오후 갑작스러운 소식이 태윤에게 전해졌습니다. 수진이 쓰러져서 병원에 실려갔다는 것이었어요. 태윤은 서둘러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영등포구의 한 공립병원 응급실이었죠. 복도에서는 새쌍둥이들이 울고 있었어요. 아빠, 민서가 태윤을 보고 달려왔습니다. 아이는 눈물로 범벅된 얼굴로 태윤에게 매달렸어요. 엄마가 쓰러졌어요. 태윤은 민서를 안으며 다른 두 아들에게도 다가갔습니다. 민호와 민재도 무서워서 울고 있었거든요. 괜찮아. 아빠가 왔으니까 걱정하지 마. 태윤은 아이들을 달래며 의사를 찾았습니다. 담당 의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태윤을 바라봤어요. 환자분과는 어떤 관계십니까? 저는 남편입니다. 환자분이 극도로 쇠약해진 상태입니다. 만성적인 영양실조와 과로로 인해 면역력이 거의 바닥난 상태예요. 게다가 당뇨까지 있는데 제대로 치료받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의사의 말에 태윤의 다리가 휘청거렸습니다. 치료하면 괜찮아지는 거죠? 당장 생명에 지장은 없지만 지속적인 치료와 관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충분한 영양 공급과 휴식이 필요해요. 태윤은 중환자실로 들어가 수진을 보았습니다. 산소 마스크를 끼고 누워있는 수진의 모습은 너무도 초라했어요. 7년 전에 건강했던 모습과는 비교할 수도 없을 정도였습니다. 수진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태윤은 수진의 손을 잡으며 울었습니다. 자신의 잘못된 판단과 무관심 때문에 수진이 이렇게까지 고생했다는 것이 너무나 가슴 아팠거든요. 그때 수진이 희미하게 눈을 떴어요. 태윤아? 응, 나야. 걱정하지 마. 이제 내가 모든 걸 책임질게. 아이들은 밖에서 기다리고 있어. 괜찮아. 수진은 안도의 표정을 지으며 다시 눈을 감았습니다. 태윤은 의사와 상의해서 수진을 더 좋은 병실로 옮기고 최고의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어요. 그리고 새쌍둥이들을 자신의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아이들은 낯선 환경에 어리둥절해했지만 엄마가 치료받는 동안 머물 곳이 필요했거든요. 집에 도착했을 때 혜란의 표정은 볼만했어요. 갑자기 나타난 새쌍둥이들을 보며 당황해했습니다. 여보, 이 아이들은? 내 아이들이야. 태윤의 단호한 대답에 혜란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당분간 여기서 지낼 거야. 엄마가 병원에 입원하게 되어서. 그게 무슨 말이에요? 갑자기 왜 아이들을? 혜란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자신의 계획이 무너지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거든요. 태윤은 혜란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혜란아, 우리가 할 얘기가 있어. 무슨 얘기요? 너도 알고 있잖아. 7년 전에 내가 한 일들 말이야. 혜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결국 들킬 일이 일어난 거였어요. 여보,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아직도 모르겠다고? 수진이를 속이고 위자료와 양육비를 가로채고 서류까지 위조한 것 말이야. 혜란은 더 이상 변명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쉽게 인정하려 하지 않았어요. 그게 뭐가 잘못된 거예요? 오빠를 위해서 한 일인데. 나를 위해서?
수진이와 아이들을 그렇게 고생시킨 게 나를 위해서라고? 태윤의 목소리가 격해졌습니다. 새쌍둥이들이 무서워서 서로 붙어 있었어요. 오빠는 사업 때문에 바빴잖아요. 그래서 제가 모든 걸 처리해 드린 거예요. 처리해 줬다고? 거짓말로 수진이를 속이고 내 이름으로 보낸 돈을 가로챈 게 처리해 준 거야? 헤라는 궁지에 몰린 짐승처럼 변했습니다. 좋아요. 인정해요. 제가 다 했어요. 그런데 그게 뭐가 어때서요? 오빠는 지금 성공했잖아요. 저와 결혼해서 사업도 더 크게 할 수 있었고, 성공? 다른 사람의 불행 위에 세운 성공이 무슨 의미가 있어? 태유는 더 이상 해란과 대화할 필요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이미 마음의 결정을 내렸거든요. 해란아, 내일까지 이 집에서 나가. 뭐라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가로챈 돈을 모두 돌려줘. 안 그러면 경찰에 신고할 거야. 해란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원했던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지고 있었거든요. 오빠, 정말 저를 버리실 거예요? 3년간 함께한 것도 생각 안 하시고? 3년간 거짓말 속에서 산 거잖아. 더 이상 견딜 수 없어. 그날 밤 헤라는 집을 나갔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쉽게 포기할 사람이 아니었어요. 이미 박상철과 함께 다른 계획을 세우고 있었거든요. 태유는 새쌍둥이들과 함께 첫 밤을 보냈습니다. 아이들은 여전히 태윤을 어색해했지만 그래도 조금씩 마음을 열고 있는 것 같았어요. 아빠, 엄마는 언제 나아요? 민서의 질문에 태윤은 아이를 꼭 안으며 대답했습니다. 곧 나을 거야. 아빠가 최고의 의사 선생님들께 부탁했거든. 아빠는 이제 우리랑 같이 살 거예요? 그래, 아빠가 너희들을 꼭 지켜줄게. 하지만 태윤은 알고 있었습니다. 해란이 그냥 물러날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말이에요. 더 큰 폭풍이 곧 몰아칠 거라는 것을 예감하고 있었거든요. 여러분, 여기까지 들으시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태윤이 마침내 해란의 악행을 알게 되고 수진과 아이들을 찾았는데요. 하지만 수진은 쓰러지고 말았고 해란도 쉽게 물러날 것 같지 않죠? 과연 태윤이 모든 걸 바로잡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해란과 박상철은 또 어떤 악한 계획을 세우고 있을까요? 그럼 여러분, 다음 이야기도 계속 들어봐 주세요. 해란이 집을 나간 지 이틀 후 태윤은 민수의 사무실에서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태윤아, 큰일이야. 해란 씨가 먼저 술을 둔 것 같아. 무슨 뜻이야? 민수는 심각한 표정으로 서류 뭉치를 내밀었어요. 해란 씨가 너를 상대로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냈어. 그런데 내용이 심각해. 태윤이 서류를 훑어보니 해란은 자신이 태윤의 사업 성공에 결정적 기여를 했다며 전체 재산의 50%를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추가 주장이었어요. 해란 씨가 너를 정신적으로 지배하고 학대했다고? 이게 무슨 개소리야? 더 있어. 내가 새쌍둥이들을 납치했다고 아동보호기관에 신고도 넣었어. 태윤의 머리가 띵했습니다. 해란이 오히려 피해자인 척하며 역공을 펼치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것 봐. 박상철이 증인으로 나선다고 해. 민수가 보여준 서류에는 박상철이 태윤의 인격을 의심하는 진술서가 있었어요. 태윤이 평소에 직원들을 괴롭히고 해란에게 가정폭력을 행사했다는 거짓 내용으로 가득했습니다. 이 미친 사람들이 정말 끝까지 가려고 하는군. 태윤의 분노가 치솟았지만 민수는 차분하게 말했어요. 진정해. 우리도 준비한 게 있어. 해란 씨의 일기장과 계좌 기록들이면 충분히 반박할 수 있어. 그때 태윤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병원에서 걸려온 전화였어요. 강태윤 님이시죠? 오수진 환자분이 의식을 잃으셨습니다. 급히 오십시오.
태윤은 서둘러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중환자실에서는 의료진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갑자기 혈압이 떨어지고 의식을 잃었습니다. 지금 응급처치 중입니다. 태윤은 중환자실 밖에서 초조하게 기다렸어요. 수진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아이들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리고 자신은 어떻게 지난 7년간의 죄를 갚을 수 있을까요? 1시간 후 의사가 나왔습니다. 다행히 위기는 넘겼습니다. 하지만 상태가 좋지 않아요. 극도의 스트레스와 영양실조가 겹친 것 같습니다. 그럼 언제쯤 회복될까요? 장기간 치료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최소 몇 개월은. 태윤의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수진의 치료비는 물론이고 아이들도 계속 돌봐야 하는 상황에서 혜란과 박상철의 법적 공격까지 받아야 하는 거였죠. 집으로 돌아온 태윤은 새쌍둥이들에게 엄마의 상황을 설명해야 했어요. 아이들은 불안해했지만 태윤이 있다는 것에 위로를 받는 것 같았습니다. 아빠, 우리 엄마 정말 괜찮아질 거죠? 당연하지. 아빠가 최고의 의사 선생님들께 부탁했으니까. 그날 밤 태윤은 수진의 치료와 아이들 양육에 대한 계획을 세웠어요. 하지만 혜란의 법적 공격을 방어하면서 동시에 모든 걸 처리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예상치 못한 도움이 왔어요. 수진의 이모인 최영애 씨가 태윤을 찾아온 거였죠. 45세의 영희는 간병인으로 일하고 있었는데 수진의 유일한 가족이었어요. 태윤 씨죠? 수진이 이모 최영희입니다. 아, 안녕하세요. 수진이가 자주 말씀해 주셨어요. 영희는 태윤을 복잡한 눈빛으로 바라봤어요. 수진이가 7년간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세요? 죄송합니다. 제가 몰랐어요. 혜란이가 모든 걸 조작했다는 것을 최근에야 알았습니다. 영희는 잠시 태윤을 살펴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수진이한테서 얘기 들었어요. 이제라도 잘못을 깨달았다고. 그래서 왔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아니에요. 제가 도와드리려고 왔어요. 아이들 돌보는 걸 도와드릴게요. 태윤은 감사했습니다. 영희의 도움이 있으면 아이들을 더 안정적으로 돌볼 수 있을 테니까요. 그런데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어요. 네, 말씀하세요. 수진이가 7년간 하루도 편한 날이 없었어요. 새 아이 키우면서 하루 12시간씩 일하고 그러면서도 아이들 앞에서는 울지 않으려고 애썼죠. 영희의 목소리에 감정이 실려 있었어요. 특히 아이들이 아빠를 찾을 때마다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라서 얼마나 고민했는지 몰라요. 아빠가 싫어서 안 온다고 할 수도 없고 사실대로 말하기에는 아이들이 너무 어리고. 태윤의 가슴이 찔렸습니다. 더 화가 나는 건 그 혜란이라는 여자예요. 가끔 수진이 일하는 식당 앞에 나타나서 괴롭혔어요. 뭐라고요? 새 생활을 방해하지 말라고, 태윤 씨를 찾지 말라고 협박했어요. 수진이는 무서워서 아무한테도 말 못했죠. 태윤은 분노로 주먹을 쥐었어요. 혜란의 악행이 생각보다 훨씬 심각했던 거죠. 이모님, 제가 모든 걸 바로잡겠습니다. 혜란과 박상철을 반드시 처벌받게 하고 수진이가 받을 돈도 모두 찾아드릴게요. 돈은 나중 문제고 지금은 수진이 치료와 아이들이 우선이에요. 영희의 현실적인 판단에 태윤도 동의했어요. 그날 오후 민수로부터 반가운 소식이 왔습니다. 태윤아, 박상철 놈이 실수를 했어. 혜란 씨와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들이 발견됐거든. 무슨 내용이야? 돈 나눠 가진 이야기, 그리고 수진 씨를 감시한 이야기까지 다 나와 있어. 이제 확실한 증거가 생겼어. 태윤은 희망을 가졌어요. 드디어 진실을 밝힐 기회가 온 거였죠. 그리고 더 좋은 소식이 있어. 수진 씨가 일했던 식당 사장님이 증언해 주겠다고 해.
혜란 씨가 와서 괴롭혔던 일들 다 봤다고 하거든. 정말이야? 응, 이제 역전할 수 있을 거야. 그날 저녁 태우는 아이들과 함께 저녁을 먹으며 말했어요. 아이들아, 아빠가 엄마한테 잘못한 일들을 바로잡을 거야. 조금만 기다려줘. 민서가 태윤을 바라보며 물었어요. 아빠, 우리 진짜 같이 살 수 있어요? 그럼 아빠가 약속할게. 이제 아빠가 너희들을 절대 떠나지 않을 거야. 아이들의 얼굴에 처음으로 진짜 웃음이 피어났어요. 태윤은 그 모습을 보며 더욱 굳은 결심을 했습니다. 혜란과 박상철의 악행을 반드시 밝혀내고 가족을 다시 회복시키겠다고 말이에요. 하지만 혜란도 쉽게 물러날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이미 더 큰 계획을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혜란은 박상철과 함께 고급 호텔 라운지에서 만나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표정은 어두웠어요. 태윤이 진실을 알아가고 있다는 것을 감지했거든요. 혜란 씨, 이제 위험해졌어요. 태윤 사장님이 증거들을 수집하고 있는 것 같은데 포기하지 마요. 우리에게는 마지막 카드가 있어요. 혜란의 눈빛이 차갑게 번뜩였습니다. 마지막 카드요? 제 아버지 말이에요. 정 회장님께서 직접 나서시면 태윤도 어쩔 수 없을 거예요. 박상철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 회장은 건설업계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었거든요. 태윤의 회사도 정 회장의 도움 없이는 큰 프로젝트를 수주하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회장님께서 이런 개인적인 일에 나서실까요? 아버지는 체면을 중시하시는 분이에요. 딸이 이혼당하고 쫓겨난다는 소문이 나면 견디지 못하실 거예요. 혜라는 이미 계획을 세워두고 있었어요. 한편 태윤은 민수와 함께 본격적인 증거 수집에 나서고 있었습니다. 혜란의 비밀 계좌에서 나간 돈의 행방을 추적하고 있었거든요. 태윤아, 이것 봐. 혜란 씨가 수진 씨 돈으로 명품을 사고 해외여행을 다니고 심지어 부동산 투자까지 했어. 민수가 보여준 자료들은 충격적이었습니다. 혜란이 수진의 돈으로 사치스러운 생활을 해왔다는 증거였거든요. 이 정도면 횡령 혐의로 고발하기에 충분해. 좋아, 바로 진행하자. 그런데 그때 태윤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정 회장의 비서에게서 온 전화였습니다. 강태윤 사장님, 정 회장님께서 내일 오전에 뵙고 싶어 하십니다. 태윤은 예상했던 일이었지만 긴장됐어요. 정 회장이 나선다는 것은 일이 더 복잡해진다는 뜻이었거든요. 다음 날 오전, 태윤은 정 회장의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강남구 테헤란로의 고층 빌딩 최상층에 있는 회장실은 위압적이었어요. 태윤 씨 앉으시오. 60세의 정 회장은 카리스마 있는 외모에 날카로운 눈빛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긴. 자네가 우리 혜란이를 어떻게 대했는지 들었네. 정 회장의 첫마디부터 적대적이었어요. 회장님, 제가 설명은 됐고 나는 사실만 알고 싶네. 자네가 정말 혜란이를 버리고 전처에게 돌아갈 작정인가? 그게 아니라 혜란이가 뭘 잘못했다는 건가? 자네 사업을 도와주고 가정을 꾸려주고 3년간 헌신한 게 잘못이라는 말인가? 정 회장은 혜란의 말만 듣고 태윤을 비난하고 있었어요. 혜란이 아버지에게는 자신이 피해자라고 거짓말했던 거죠. 회장님, 혜란이가 제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전처와의 이혼 과정을 조작하고 위자료와 양육비를 가로챘어요. 증거가 있나? 태윤은 준비해온 서류들을 내밀었어요. 하지만 정 회장은 보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태윤 씨, 자네가 지금 하는 일이 뭔지 아나? 우리 가문의 명예를 더럽히는 일이야. 가문의 명예보다 진실이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정 회장의 표정이 차갑게 굳었어요. 좋아.
그렇게 나올 테면 나도 방법이 있네. 무슨 뜻입니까? 자네 회사가 지금 진행 중인 신도시 개발 프로젝트 누구 덕분에 따낸 줄 아나? 태윤의 얼굴이 굳었어요. 그 프로젝트는 태윤종합건설의 핵심 사업이었거든요. 회장님 설마 나 한마디면 그 프로젝트는 내일 당장 중단될 수 있어. 그리고 자네 회사의 다른 프로젝트들도 마찬가지고. 정 회장의 협박에 태윤은 분노했지만 현실적인 위력을 무시할 수 없었어요. 자네가 선택해. 혜란이한테 사과하고 돌아올 것인가 아니면 모든 걸 잃을 것인가. 시간을 주십시오. 생각해 보겠습니다. 3일 준다. 3일 안에 결정해. 태윤은 무거운 마음으로 정 회장실을 나왔어요. 혜란이 정 회장을 끌어들인 것은 정말 치명적인 수였거든요. 민수의 사무실로 돌아온 태윤은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정 회장이 나섰다고? 이거 심각한데. 어떻게 해야 할까? 정말로 회사를 잃을 수도 있는 상황이야. 태윤아, 포기하면 안 돼. 지금까지 모은 증거들로 승부를 걸어야 해. 그때 민수의 휴대폰에 긴급 메시지가 들어왔어요. 태윤아, 큰일이야. 박상철이 회사 자금을 들고 도망갔어. 뭐라고? 태윤은 서둘러 회사로 향했습니다. 회사 직원들이 술렁이고 있었어요. 사장님, 박상철 부장이 회사 계좌에서 50억 원을 빼내고 연락이 안 돼요. 어떻게 그런 일이? 태윤이 급히 확인해 보니 박상철이 태윤의 도장과 인감을 위조해서 돈을 빼낸 거였어요. 이미 해외로 빠져나간 후였습니다. 이 자식이 완전히 준비를 해뒀구나. 태윤은 박상철의 배신에 치를 떨었어요. 하지만 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회사 자금이 부족해지면서 진행 중인 프로젝트들의 차질이 생길 수 있었거든요. 그날 저녁 태윤은 집에서 영희와 아이들과 함께 저녁을 먹으며 고민에 빠져 있었어요. 아빠, 왜 그렇게 기운이 없어요? 민서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아니야, 아빠가 좀 피곤해서. 영희는 태윤의 표정을 보고 뭔가 심각한 일이 있다는 것을 눈치챘어요. 태윤 씨, 혹시 무슨 일 있으세요? 도울 일이 있으면 말씀하세요. 고맙습니다. 제가 해결할 일이에요. 하지만 태윤은 혼자서 모든 걸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정 회장의 압박, 박상철의 배신, 회사의 위기까지 겹쳐 있었거든요. 그때 영희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태윤 씨, 제가 아는 사람 중에 도움이 될 만한 분이 있어요. 누구신데요? 한국일보에서 탐사 보도를 하는 기자예요. 이런 불이한 일들을 파헤치는 걸 전문으로 하거든요. 태윤은 잠시 생각했어요. 언론의 힘을 빌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었습니다. 만나볼 수 있을까요? 연락해 볼게요. 영희의 제안에 태윤은 새로운 희망을 가졌어요. 정 회장과 혜란이 아무리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어도 진실이 밝혀지면 언론과 여론이 힘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혜란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이미 다음 수순을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이틀 후 영희가 소개해준 한국일보의 최수연 기자와 만날 수 있었습니다. 30대 중반의 최 기자는 여러 차례 권력형 부패를 폭로한 경험이 있는 실력 있는 탐사 기자였어요. 흥미로운 사건이네요. 재벌가 딸이 전처의 돈을 가로챘다? 최 기자는 태윤이 준비한 자료들을 꼼꼼히 살펴보고 있었어요. 단순한 이혼 분쟁이 아니라 조직적인 사기였군요. 이 정도면 충분히 기사화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정말인가요? 네, 하지만 한 가지 더 필요한 게 있어요. 피해자인 오수진 씨의 직접적인 증언이요. 태윤의 얼굴이 어두워졌어요. 수진은 아직 의식을 완전히 회복하지 못한 상태였거든요. 지금 병원에 입원 중이라서. 그럼 일단 다른 증거들로
기초 취재를 시작할게요. 정혜란 씨와 박상철 씨에 대한 뒷조사부터 해보겠습니다. 최 기자의 도움으로 태우는 새로운 전환점을 맞게 됐어요. 하지만 그 순간 헤라는 더욱 치밀한 계획을 실행에 옮기고 있었습니다. 헤라는 아버지 정 회장과 함께 비밀리에 만나고 있었어요. 아버지, 이제 마지막 카드를 써야 해요. 마지막 카드라니? 수진 그 여자의 과거를 파헤치는 거예요. 분명히 약점이 있을 거예요. 정 회장은 딸의 제안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은 이미 사설 탐정을 고용해서 수진의 과거를 조사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태윤이 아이들을 이용해서 수진을 조종하고 있다고 주장할 거예요. 아동학대로 신고하면 그것도 좋은 방법이군. 하지만 혜란과 정 회장이 모르는 것이 있었어요. 최 기자가 이미 그들의 움직임을 파악하고 있었다는 것 말이에요. 그날 밤 최 기자는 태윤에게 긴급히 연락했습니다. 태윤 씨, 큰일입니다. 정 회장 측에서 수진 씨를 조사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이들을 빼앗으려는 움직임도 포착됐습니다. 뭐라고요? 내일 아동보호기관에서 아이들 상황을 점검하러 나올 예정이에요. 혜란 씨가 신고한 것 같아요. 태윤은 급히 민수에게 연락했습니다. 아이들을 지켜내기 위한 법적 대응이 필요했거든요. 민수야, 아동보호기관에서 아이들을 데려갈 수도 있다고 해. 알겠어. 내가 즉시 법적 대응책을 마련할게. 다음 날 오전, 정말로 아동보호기관 직원들이 태윤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아이들이 적절한 보호를 받고 있는지 확인하러 왔습니다. 직원들은 새쌍둥이들의 생활 환경을 점검했어요. 다행히 영희가 아이들을 잘 돌보고 있었고 집안도 깔끔하게 정리돼 있었습니다. 아이들아, 아빠가 너희들을 잘 돌봐주고 있니? 네. 아빠가 정말 잘해주세요. 민서의 대답에 다른 아이들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직원들은 별다른 문제를 발견하지 못하고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그날 오후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혜란이 언론에 먼저 나선 거였습니다. 남편 강태윤 씨의 변심과 정신적 학대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혜란은 어느 방송국과 인터뷰를 하며 자신을 피해자로 만들고 있었어요. 3년간 헌신적으로 가정을 지켜왔는데 갑자기 전처에게 돌아가겠다며 저를 내쫓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돈을 훔쳤다는 거짓 누명까지 씌우고 혜란의 연기는 완벽했어요. 눈물을 흘리며 억울함을 호소하는 모습이 시청자들의 동정을 샀습니다. 태윤은 방송을 보며 분노했어요. 이 여자가 끝까지 이렇게 나오는구나. 민수도 심각한 표정이었어요. 태윤아, 이제 우리도 공개적으로 맞서야 해. 최 기자 통해서 진실을 밝혀야 해. 그래, 더 이상 당할 수만은 없어. 그날 밤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수진이 의식을 완전히 회복한 거였어요. 태윤은 서둘러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수진은 여전히 약해 보였지만 정신은 또렷했어요. 태윤아, 아이들은 괜찮아? 걱정하지 마. 모두 무사해. 내가 빨리 회복하는 게 중요해. 혜란 그 여자가 방송에 나왔다면서? 영희 이모가 말해줬어. 수진도 혜란의 방송을 알고 있었어요. 수진아, 이제 내가 진실을 말해줘야 해. 혜란이가 7년 전에 너한테 뭘 했는지, 그 후에 어떻게 괴롭혔는지 모든 걸 증언해줘. 수진은 잠시 망설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어. 이제 그만 숨기고 살 수는 없겠어.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싸워야겠어. 수진의 각오를 확인한 태윤은 희망을 가졌어요. 드디어 진실을 밝힐 결정적인 증인이 나타난 거였거든요. 다음 날 최 기자는 병원에서 수진을 인터뷰했습니다. 7년 전 이혼 당시 혜란 씨가 뭐라고 했나요? 태윤이가 새 가정을 원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전 가족은 완전히 잊고 살고 싶어 한다고. 만약 제가 거부하면 아이들을 키울 능력이 없다고 법원에 신고하겠다고 위협했어요. 수진의 증언이 녹화되는 동안 혜란도 정 회장과 함께 대응책을 논의하고 있었어요. 아버지, 수진이 증언을 시작하면 위험해져요. 걱정 마라. 우리에게는 수진의 약점이 있으니까. 정 회장이 내민 서류에는 충격적인 내용이 적혀 있었어요. 수진이 과거에 대출 사기에 연루됐다는 조작된 자료였습니다. 이걸로 수진의 신뢰성을 떨어뜨릴 수 있어. 하지만 이것은 혜란과 정 회장의 마지막 실수였어요. 이 조작된 자료를 만들기 위해 그들이 남긴 디지털 흔적을 최 기자가 추적해내고 있었거든요. 태윤 씨, 대박 터졌어요. 정 회장과 혜란 씨가 수진 씨 관련 자료를 조작한 증거를 찾았어요. 최 기자의 연락에 태윤은 환호했어요. 드디어 결정적인 증거를 찾은 거였죠. 이제 반격할 시간이 온 것 같습니다. 며칠 후 최 기자의 탐사 보도가 방송됐습니다. 혜란의 조직적인 사기 행각과 정 회장의 권력 남용이 낱낱이 폭로됐어요. 특히 박상철이 도망가면서 남긴 증거들과 수진의 증언이 결정타였습니다. 여론은 순식간에 뒤바뀌었어요. 혜란을 동정했던 사람들은 분노했고 정 회장의 기업에 대한 불매운동까지 일어났습니다. 혜란은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어요. 모든 진실이 밝혀진 상황에서 법적 처벌을 피할 수 없게 됐거든요. 탐사 보도가 방송된 지 일주일 후 혜란은 결국 모든 걸 자백했습니다. 검찰 조사실에서 그녀는 7년간 저지른 모든 죄를 인정했어요. 수진 씨를 속이고 위자료와 양육비를 가로챈 것, 서류를 위조한 것 모두 사실입니다. 혜란의 자백서에는 박상철과 공모한 내용까지 상세히 기록됐어요. 특히 수진을 괴롭히기 위해 계획적으로 접근했던 모든 과정이 낱낱이 드러났습니다. 정 회장은 딸의 범죄에 연루된 것이 밝혀지면서 회장직에서 물러나야 했어요. 그가 가진 건설업계에서의 영향력도 크게 타격을 받았습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 가문의 체면을 지키려는 잘못된 욕심 때문이었습니다. 정 회장의 사과문이 언론에 발표됐지만 이미 그들이 저지른 일의 크기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했어요. 박상철은 해외에서 체포돼 한국으로 송환됐습니다. 그가 빼돌린 50억 원도 대부분 회수할 수 있었어요. 박상철은 법정에서 혜란 씨의 지시를 받았을 뿐이라고 변명했지만 이미 모든 증거가 명백한 상황이었습니다. 법원은 혜란에게 사기, 횡령, 서류 위조 등의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했어요. 박상철은 공범으로 징역 3년을 받았습니다. 정 회장도 권력 남용과 증거 조작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수진이 받지 못했던 돈이 모두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7년치 양육비와 위자료 그리고 그동안의 이자까지 포함해서 약 15억 원이 수진에게 지급됐어요. 수진은 병원에서 완전히 회복한 후 태윤을 만났습니다. 병실 창가에 앉은 그녀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평안한 표정이 떠올라 있었어요. 태윤아, 고마워. 정말 고마워. 미안해, 수진아. 7년이나 늦었어. 두 사람 사이에는 복잡한 감정이 흐르고 있었어요. 7년의 세월과 상처가 쉽게 치유될 수는 없었지만 그래도 진실이 밝혀진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었습니다. 우리 앞으로 어떻게 할까? 태윤의 조심스러운 질문에 수진은 잠시 생각했어요. 일단 아이들이 우선이야. 아이들이 혼란스러워하지 않도록 천천히 해보자. 그래, 아이들 마음이 중요해. 태윤도 수진의 의견에 동의했어요. 7년간 떨어져 살았던 가족이 다시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했거든요. 몇 주 후 수진과 아이들은
태윤이 마련한 새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쪽방촌이 아닌 따뜻하고 넓은 집이었어요. 새쌍둥이들은 처음으로 각자의 방을 갖게 됐습니다. 와, 민서 방이에요. 우와, 민호 방도 진짜 커요. 민재 방에는 책상도 있어요. 아이들의 환성을 들으며 태윤과 수지는 미소를 지었어요. 영희 이모도 함께 이사를 와서 아이들을 돌봐주기로 했습니다. 이모, 정말 고마워요. 이모가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지. 뭘 그런 말을 해. 우리가 가족이잖아. 새 집에서의 첫 저녁, 네 식구는 오랜만에 함께 식사를 했어요. 아직은 서로 어색한 부분이 있었지만 아이들은 점점 아빠와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아빠, 내일도 우리랑 같이 밥 먹어요? 당연하지. 이제 아빠가 매일 너희들과 함께 할 거야. 민호의 질문에 태윤이 대답하자 아이들의 얼굴이 환해졌어요. 몇 달이 지나면서 가족은 서서히 회복됐습니다. 수지는 아이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을 늘렸고 태윤은 회사 일을 조절해서 가족과의 시간을 만들었어요. 태윤의 회사도 위기를 넘겼습니다. 정 회장의 방해가 없어지면서 오히려 더 건실하게 성장할 수 있었어요. 박상철이 빼돌린 돈도 회수됐고 새로운 파트너들과 함께 더 큰 프로젝트들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어느 일요일 오후 태윤은 아이들과 함께 공원에 나들이를 갔어요. 수진과 영희 이모도 함께였습니다. 새쌍둥이들이 신나게 뛰어노는 모습을 보며 태윤은 감개무량했어요. 아빠, 저희 정말 행복해요. 민서가 달려와서 태윤의 팔에 매달렸어요. 다른 아이들도 따라왔습니다. 아빠도 행복해. 너희들이 있어서. 태윤은 아이들을 꼭 안으며 수진을 바라봤어요. 수진도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크리스마스, 가족은 처음으로 함께 크리스마스를 보냈어요. 트리 아래에는 아이들을 위한 선물들이 가득했습니다. 7년간 받지 못했던 아빠의 선물들을 한꺼번에 받는 기분이었죠. 아빠, 내년에도 같이 크리스마스 보낼 수 있어요? 당연하지. 그리고 그 다음 해에도 계속. 태윤의 약속에 아이들은 환호했어요. 수진과 태윤은 서로를 다시 사랑하게 됐습니다. 7년의 아픔과 오해가 모두 풀리면서 더욱 성숙한 사랑으로 발전했어요. 1년 후 두 사람은 조용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새쌍둥이들이 들러리를 서는 따뜻한 결혼식이었죠. 헤라는 감옥에서 복역 중이었습니다. 면회를 온 아버지 정 회장에게 그녀는 말했어요. 아버지, 제가 너무 욕심이 많았어요. 행복해지려고 다른 사람을 불행하게 만들었네요. 이제라도 깨달았으니 다행이다. 출소하면 새롭게 시작해라. 박상철도 감옥에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었어요. 그는 출소 후 모든 것을 정리하고 고향으로 내려가 조용히 살기로 다짐했습니다. 2년이 지난 어느 날 태윤과 수지는 네 번째 아이 소식을 들었어요. 이번에는 딸이었습니다. 우리 셋한테 동생이 생긴다. 새쌍둥이들은 새로운 가족 구성원을 맞을 준비를 하며 설레어했어요. 태윤은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7년 전에 잘못된 선택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아프게 했는지, 그리고 진실이 밝혀지기까지 얼마나 긴 시간이 걸렸는지 말이에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싸운 결과 모든 게 제자리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정말로 늦었지만 이제라도 행복해질 수 있어서 다행이야. 태윤의 독백을 들은 수진이 그의 손을 잡았어요. 늦은 게 아니야. 지금이 우리의 진짜 시작이야.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고난 끝에 찾은 진짜 행복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기 때문이었어요.